이번에는 1대1 상호 토론입니다. 1대1 상호 토론은 이 맞수 토론이죠. 상호 토론 겸 맞수 토론인데요. 이 토론은 후보자별 16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각 후보자들의 발언 총량제다. 이렇게 발언 시간 총량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A라는 후보가 말씀을 쭉 하시는데 B라는 후보가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B라는 후보의 시간이 감축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 부산 경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저는 빠지기 전에 어떤 분부터 말씀하시죠? 말씀 아무나 먼저 하세요. 네, 후보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양보의 미덕까지 이렇게. 형님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박성훈 후보가 알듯이 지금은 복합적 전환기잖아요. 네. 그 복합적 전환기라는 건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도 그렇고 미중 갈등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또 이 경제적인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그 복합적인 전환기에 대한민국도 놓여 있지만 부산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부산에 특히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부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결국 경제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계기는 과거의 산업구조, 재편, 실기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9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산의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보다 약 1,000만 원 가량 낮은 2,741만 원입니다. 또 100대 매출액, 국내 100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의 숫자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대로 확장해 시켜볼 때 부산이 본사로 있거나 아니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의 숫자는 34곳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제조업의 그런 명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산 경제를 부활시키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시급한 복합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문제가 물론 우선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뭐 다양한 리더가 가져야 될 이 덕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경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덕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박성훈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 때문에 부산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념에 매몰된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자 현실이죠. 경제의 효율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인위적인 어떤 조치들은 결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경제 정책. 근데 혹시 그 민주당에서 전문위원을 하셨잖아요. 물론 파견으로 가신 형태지만 그 당시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는 지금 이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소득 격차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좀 안 하셨어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써서 올렸고요. 후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공직 생활이 연장선상으로 갔다 온 거지 정치인으로서 여당에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니 제가 뭐 여당에 다녀왔다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폭정 때문에 이 경제가 부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 안에 있을 때 좀 노력을 더 하고 또 부산시장 경제 부시장으로서도 그 영향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의 효율성이나 경제 구조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외풍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7호 공약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좋은 공약도 있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또는 재원이 부담이 허용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후보님 혹시
작년에 부산시 세입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 예산, 또 금년 기준으로 보면은 13조 3천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죠. 세입 예산은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예. 13조 한 8,700억 예.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부산의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 4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들을 다 모아보면 대략 얼마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그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 공약이라는 게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약 내세운 거는 금년 1년에 쓰는 돈을 많이 잡지 않았어요. 특히 금년 1년은 코로나로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데 주로 많이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것은 이미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제가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쓰지 못하는 예산도 좀 있고 또 좀 땡겨서 쓸 예산도 있고,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제가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히 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쓰겠다고 했고요. 저도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를 함부로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나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스피린도 주고 진통제도 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살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반루프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반루프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반루프를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지금 2029년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 지금 아부다비에서는 약 10km 정도 상용화할 수 있는 어반루프를 2021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DC까지 53km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중이고,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하철 1km를 놓는데 800억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도시 고속철도 KTX를 놓는데 한 500억 정도가 듭니다. 이 어반루프는 대심도로 파도 250억 내외로 1km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덕도에서 동북권까지 56km를 놓는다 하더라도 1조가 안 듭니다. 그 1조가 안 드는 건 이 어반루프라는 건 2030년 가덕도 공항과 우리 엑스포를 겨냥한 복합적인 그 효과를 갖기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는 오히려 다른 그 교통수단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또는 덜 드는 것이다. 하이퍼루프나 어반루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그 의원들이 좀 저는 공부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상 해운대 간 지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구간이 24km인데도 사업비가 2조가 넘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어반루프는 55km의 구간인데 비용이 1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 발표한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제가 마음대로 발표한 게 아니고 어반루프와 하이퍼루프를 지금 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나 하이퍼루프원 같은 회사 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어반루프나 하이퍼루프의 가장 큰 장점은 만드는데 돈이 덜 들고 만들어지고 나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돈이 훨씬 덜 들고 또 탄소 중립형이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사상 해운대에 가는 대심도도 놔야죠. 고속도로도 놓고 철도도 놔야 되지만 이것은 공항에서 바로 단거리에 단시간에 동북권까지 올 수 있는 또 1년에 한 3,900만 명 정도를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 또는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하이퍼루프, 어반루프는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되는 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해보면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기술, 모든 연구진을 몰아넣어도 10년 내에 기술 발전 아마 구체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선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하이퍼루프나 어반루프는 전 세계가 지금 달려든 기술이에요. 특히 부산과 같이 허브 기능을 하는 도시는 세계 최첨단의 교통기술을 먼저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공약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하나만 그러면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반루프는 저희가 가속하고 감속하는데 충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략 가속에 20km, 감속에 10km가 필요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면 모르겠지만 부산 55km를 가기 위해서 그 가속과 감속에 걸리는 거리를 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TM 또는 뭐 저희가 지금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EMU 250이라는 중고속 열차만으로도 충분히 그 거리를 짧은 시간 20분 내에 주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경제성이 있고 아닙니다. 우월하다고 지금 전혀 생각하시나요? 정보를 잘못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따로 제가 어반루프를 하는 회사에까지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330km 시속을 기준으로 하면 이 가속거리라는 게 불과 1km 정도면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초 내에 가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속 기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시속 1200km로 서울 부산을 할 때에는 조금 가속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가속 시간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하이퍼루프나 그 어반루프가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에요. 대심도를 뚫어서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고속도로처럼 뭐 땅을 수용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터널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터널을 작게 뚫습니다. 기존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갖고는 집중적으로 토론을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거꾸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1년짜리 시장이 우리 박성원 후보 공약에 따르면은 미래 펀드를 20조를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비치를 전 해안에 다 건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 만에 가능한 공약입니까? 저는 공약을 낼 때 1년 안에 할 수 있는 공약과 미래 부산의 1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공약 똑같네. 두 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공약은 제가 삼성전자, 지금 기장에 있는 파워반도체 클러스터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MLCC라고 하는 삼성전기의 새로운 신산업을 기장 자동리, 문동리 약 15만 평 추가 부지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에 플랜트 모듈 산업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고요.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터전을 닦는 사업들은 방금 후보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황당하게 생각한 것은 20조라면 부산에 지금 1년 GR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입니까? 네. 예.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약 9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조 펀드라는 거는 그 펀드를 해본 사람한테 그걸 물으면 그건 엄청난 펀드입니다. 그 펀드를 그냥 그럼 제가 이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왜 20조라 하느냐, 200조라고는 왜 못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조 펀드는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 400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산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그랜드 아이디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산에 지금 비어있는 또는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과거의 주력 산업들이 새롭게 업종을 변환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비어있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규모를 저희가 추산해 보면 약 20조 원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펀드의 운영 방식이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데 대한 또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이 하나도 없이 20조를 조성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약을 만들 때 촘촘하게 어느 부지에서 얼마만큼의 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을 해나갈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 나갈지 촘촘하고 꼼꼼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꼼꼼한 것 같지 않던데. 근데 이제 BFICA 부산 금융단지의
6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부산시 네. 공무원들과 같이 발로 뛰면서 자, 그 만들어낸 금융기업이 성과라고 지금 몇 생각을 층에 합니다. 있죠? 금융 공기업들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6개 글로벌 그 금융기업이 63층에 이제 근데 입주를 그 하게 몇 됩니다. 평씩 있어요, 지금? 그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겁니다. 아마 평수에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몇 평이냐고. 그게. 지금 63평의 대부분 한 업체당 63층에. 네, 63층의 대부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한 사람당 한 3평. 그리고 지금 공유 평수 15평에 기업마다 그야말로 한번 선행적으로 와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이고 지금부터 시작이고 또 삼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또 박수 받을 일이고 또 저도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박 부시장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을 해서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했던 거는 기장에서 이미 이 파워 반도체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좀 오간 거 아무런 MOU를 체결한 거나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삼성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애플이나 현대차가 깨진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라는 게 굉장히 유리그릇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 공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자면 저는 대기업 10개 정도 이름 주르르 될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원동은 또 제가 그동안 접촉해 본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MOU를 맺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협약의 결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서로 합의하에 이름을 공개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을 맞고 나면 실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FC의 6개 해외 금융기관 유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발대의 개념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100명, 1000명, 10,000명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업 같은 경우는 각종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홍콩 같은 경우는 9번까지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0명, 10,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은 후보님께서 금융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더 전향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을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고요. 금융 메커니즘을 이해 못한다.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이해를 제가 해주셨으리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글로벌 금융 기업을 유치한다는 걸 네, 반대하는 제가 게 삼성에 대한 문제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유치 관련되는 것은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켜왔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꼭 부산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발로 뛰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게 어렵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부산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직접 유치해낼 수 있는 동력 그리고 모멘텀이 없던 상황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과 긴밀히 협의를 했던 내용 또는 삼성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왜 삼성의 네트워크가 없겠어요. 삼성을 유치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즈마 그룹에서 1조 2천억 펀드를 조성했다는 것은 제가 실제 그 담당자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서울을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요즈마 그룹이 지금 BFIC에도 사무실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요즈마의 그 아시아재단 사장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시아재단 사장요? 예, 그러니까 국내 사장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냐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만나셨어요? 제가 우리 그 유치팀과 함께 그 보고를 받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든 어떤 그룹이나 뭐 이 그 대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사인이 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 기업에서도 부담을 안 갖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해외에 있는 6개 해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아니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건 발표에도 관계없고 네. 들어오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와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들어오는 거를 너무 과장 홍보를 하면 제가 이 박성부 시장이 그동안 역량 있게 노력했다는 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도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자신의 공으로 삼으면 안 되고 절대 또 저희 그다음에 공은 그걸 아니죠. 과장하면 안 된다. 네. 이거예요. 과장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노력하고 예산철만 되면 어떻게 당연한 되는지 알잖아요. 말씀이십니다. 근데 네. 그 예산을 자기가 다 따온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예. 제가 그 예산을 제가 다 따온 것처럼 말씀드린 아니 적은 말씀하시는 없고요. 가운데 7조 몇천억의 재산을 역대 최대 재산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아마 말씀하시니까.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한 시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의 일한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혼자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좀 절대 곤란하다. 아마 이거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까지 부산시 공무원들, 열성적인 공무원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만들어내신 네, 네. 성과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저희 혼자의 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구태 정치인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존재들인데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그들의 공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태 정치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과거의 기성 정치인이 모두 구태 정치는 아니죠. 잘못된 간행을 보이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그런 분들을 구태 정치라고 그러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구태 정치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오해가 있으신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정치 후배로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가덕 신공항이 경제성이 낮아서 밀양에 밀렸다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경제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평가에서 밀렸죠.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은 경제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김해시 그 확장안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가덕도가 좀 낮았잖아요. 근데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 보면은 가덕도가 참 높게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라는 건 항상 어떤 가치, 어떤 지표를 많이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미래 가치, 그 미래와 관련된 이 확장성, 이것을 아마 이 지표로 쓴다면 가덕도가 월등히 높이 나올 겁니다. 가덕 공항 그 자체만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와 왜냐하면 비교해서? 그 부산 외에도 많은 공항들을 예, 예.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에 있는 특히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부산의 가덕 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 그 자체만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 어떤 설명이 가능할지 저는 후보님의 엄청난 답을 듣고 경제적 싶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저는 그 미래 가치가 100조에 가깝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단순히 여객공항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물류 허브 공항을 만들자는 거고 지금 항공 물류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단순히 집중돼 있는 것으로는 남부권의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항공 물류와 연결된 신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놓치고 이 지금 지체되는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항이 온다면은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 허브 기능을 할 거고 그 배후에 큰 신산업을 가져올 거고 그것이 또 여러 교통수단과 연결돼서 이 지역의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결국 대구 경북에서 주장하는 가덕 신공항 그 공항 그 자체의 편익이 얼마가 될지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ADPI가 검증했던 그 경제성과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활주로 변경과 활주로 위치의 변경과 매립 면적의 축소를 통해서 저는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75%의 매립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매립 면적을 43%로 축소함으로써 총사업비를 낮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덧붙이자면 가덕도 활주로가 2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기면 군사공항은 사천이나 여수로 옮길 수 있도록 협의가 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면 김해공항이 부산을 위한 황금 땅이 됩니다.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은 그 물류 사업과 배후의 항공 정비 사업만으로도 25조를 가치를 창출을 해요. 그런 어떤 황금 땅으로 이 김해 땅을 이용을 하면 서부상권 전체가 완전히 상전벽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되는지. 전 핵심이 북항도 지금 그 1단계 사업도 땅을 너무 부분 개발 방식으로 분양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저는 참 많은 점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면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통합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남은 부분은 랜드마크 지역 한 3만 평 정도인데 그것만이라도 부산의 관광 마이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복합 리조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하고 이런 게 연결이 돼서 그것을 북항 자체를 개발을 해, 이 메카 지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저쪽을 55 보급창을 옮기고 부산역을 부산 진역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원도심까지 그건 엄청난 발전 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비전 하에서 적어도 저 북한 메카 지역만은 함부로 개발하지 말고 정말 세계 최고의 글로벌 투자와 그 국내 기업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마 후보님은 북항 재개발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저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으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렇죠. 부산시 재원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거 없이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내세울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미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저는 바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타이머 멈춰주세요. 지금 두 분의 시간이 이 4분 51초하고 1분 33초가 나왔어요.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두 분이 잘 해주십시오. 나중에 연설하시게 돼요. 잘못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 잠깐 이거 타이밍 아직 타임 아직 하지 말고 자, 진행 발언. 어쨌든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제가 그럼 질문을 주로 할까요? 나머지 시간은? 하여간 뭐 그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어느 분이든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부산의 주력 산업이 조선업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주력 산업이었고 이 조선업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선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그 조선 산업 자체의 이 혁신 산업으로의 재구성도 필요하고 또 부품 산업을 조선 산업의 부품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드론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선 수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진중공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 말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네. 할까요? 예. 제가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부산의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기도 하고 부산의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조선업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 종사자들까지 포함할 경우에 약 2천여 명의 일자리가 한진중공업에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진중공업에 붙어있는 각종 조선 기자재 산업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산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플랜트 모듈 사업을 한진중공업 비어있는 부지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특수선 위주로 되어 있는 한진중공업 부지 다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조선업도 영위를 하면서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일부 땅을 플랜트 모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랜트 모듈 사업 좋은데요. 그거는 한진중공업 그 부지는 아니죠. 유휴부지지. 네. 한진중공업은 지금 동부 콘소시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지금 최종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원칙 하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투기 자본이 땅을 보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저도 아파트 개발은 반대하고요. 네. 조선소를 유지해서 어쨌든 그 좀 혁신적인 영향을 갖다 붙이자고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내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 49초밖에 안 남아. 네. 후보님이 보실 때 사실 부산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대학을 안 살리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4개 대학 가운데 14개 종합대학, 그 가운데 10개가 미달입니다, 지금. 저 대학을 안 살리고 산업이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기업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학협력을 곳곳에 하겠다는 거고, 실리콘비치를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산학협력단지랑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좀 논쟁할 부분은 많지만. 그래서 산학협력단지를 부산 곳곳에 특화된 형태로 대학 안팎에 만드는 것을 통해서 부산에서 대학 다니면 취업지향적으로 다닐 수 있고 또 부산에 가면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요즈마 펀드 같은 돈을 함께 붙여줘 갖고 창업과 이 기업 인력 그 형성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산학협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국 기업을 얼마만큼 유치를 하고 기업이 R&D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선순환, 학교와 기업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부산의 대기업 유치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약을 내놨는지 아마 많이들 이해를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1년 동안에 대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도 우리 그 박 부시장과 힘을 알겠습니다. 합쳐서 자, 박형준 후보께서는 16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혼자 2분 19초 남으셨어요. 쓰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 선거는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부산을 잘 알고 있고 부산의 가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 강한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성 정치인, 그렇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포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을 앞세우고 어떻게 보면 이론만 앞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하고 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제 전문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도 이제는 젊은 사람,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 시장이 나와서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산을 바꿀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 저 박성훈에게 맡겨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부산시 공무원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만들어낸 많은 성과들 다시 한번 업적, 실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자기 혁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바람은 결국 새로운 인물의 교체로부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40 저희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젊은 후보, 그리고 유능한 그런 시장을 뽑아서 우리 부산이 내년 대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미래, 새로운 젊은 박성훈 정치 신인과 함께하면 부산의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밀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